벽돌 1000장을 지고 가는 남자의 등은 산처럼 단단해 보였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그 등은 수많은 땀방울로 축축이 젖어 있었고 거친 모래와 붉은 벽돌, 가루가옷에 달라붙어 있었다. 강대호. 그는 이 도시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건설 현장 한 구석에서 묵묵히 벽돌을 나르는 남자였다. 다른 사람들은 점심시간에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지만 대호는 늘 혼자였다. 그의 유일한 대화 상대는 묵직한 벽돌과 머릿속을 가득 채운 딸 은비의 얼굴이었다. 대획의 벽돌 한 장은 그저 건축 자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은비의 교과서였고 깨끗한 교복이었으며 친구들과 먹을 수 있는 떡볶이 한 그릇이었다. 벽돌 1000장을 나르면 하루 일당이 나온다. 그 돈은 은비가 다니는 명문 사립학교의 수업료와 생활비가 되었다. 벽돌이 쌓여 건물이 올라가듯 대호의 땀은 은비의 미래를 쌓아 올리고 있었다. 그의 삶은 단순하고 반복적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은비가 등교하기 전 따뜻한 밥을 먹여 보낸다. 그리고 그는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벽돌을 날랐다. 저녁에는 은비가 좋아하는 반찬을 사서 집에 돌아왔고 딸아이의 숙제를 봐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은비는 영특하고 착한 아이였다. 언제나 정요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아버지의 고단한 삶을 이해하며 투정 한 번 부리지 않았다. 대호는 은비의 눈빛에서 자신의 모든 희망과 존재 이유를 찾았다. 그것만으로도 그의 삶은 충분히 의미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대호는 평소처럼 싱싱한 생선을 사들고 집으로 향했다. 아침에 학교에 갈 때만 해도 발랄하게 웃던 은비의 모습이 떠올라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러나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조용했다. 은비는 늘 그를 반기러 달려나왔는데 오늘은 보이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방문을 열자 은비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등은 잔뜩 굽어 있었고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은비야, 왜 그래? 아빠 왔는데? 대호는 목소리를 낮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비는 고개를 들지 않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대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조용히 딸아이 옆에 앉아 굳은 손으로 등을 쓸어주었다. 그때 은비의 소매가 살짝 올라가며 팔에 선명하게 드러난 보랏빛 멍이 보였다. 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멍은 하나가 아니었다. 멍 위에는 다른 상처들이 덧이 펴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은비의 팔을 잡고 상처를 살폈다. 은비야, 이거 누가 이랬어? 대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은비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빠라고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러나 대호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멍의 모양은 누군가에게 세게 잡히거나 밀려 생긴 것처럼 보였다. 벽돌을 나르며 단련된 그의 손은 미세한 상처의 형태까지도 정확히 파악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다. 그날 밤, 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잊고 살았던 과거의 그림자들을 떠올렸다. 한때 그는 백사자라 불리며 이 도시의 모든 어둠을 지배했던 블랙 드래곤 길드의 길드 마스터였다. 그의 손짓 하나에 수천 명의 부하들이 움직였고 그의 명령은 곧 법이었다. 그는 폭력을 혐오하여 손을 씻었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싸움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제 그가 사랑하는 유일한 존재인 딸이 그가 애써 멀리했던 폭력의 그림자에 노출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대호는 은비를 학교에 데려다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은비는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듯 환하게 웃어 보였지만 대호는 딸의 눈빛에서 여전히 두려움을 읽었다. 학교 정문 앞, 고급 외제차에서 내린 아이들이 은비를 보며 낄낄거렸다. 그들의 교복은 은비의 교복과 같았지만 그들에게서는 은비에게서 느껴지는 순수함 대신 거만함과 오만함이 흘러나왔다. 대호는 그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에 새겼다. 그들의 부모가 누구인지, 왜 그들이 은비를 괴롭히는지, 그 모든 것을 알아내야만 했다. 대호는 딸이 학교 건물 안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뒤 학교 관계자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접수처 직원은 그를 경계하는 눈초리로 훑어보았다. 그의 낡은 작업복과 거친 손을 보고 그가 이 명문 사립학교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았다. 직원은 불친절하게 교무실로 안내했고 대호는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교무실 안에는 명찰에 담임 김민철이라고 적힌 남교사가 앉아 있었다. 김민철은 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대호가 은비의 아버지라는 것을 듣고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김민철은 대호의 말을 건성으로 듣고는 학생들끼리 그럴 수도 있죠. 학부모님께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그는 심지어 은비는 성적이 좋으니 이런 사소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잘 지도하시라고 덧붙였다. 대호는 분노를 억누르며 단호하게 말했다. 선생님, 이건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제 딸의 몸에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명백한 폭행입니다. 김민철은 하품을 하며 알겠습니다. 제가 주의를 주도록 하죠. 이제 그만 가보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태도는 마치 귀찮은 파리를 쫓아내려는 듯했다. 대호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음을 직감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나 교무실을 나서기 전 그는 교사의 책상에 놓인 학부모 명단을 슬쩍 훑어보았다. 그 명단에는 어제 은비에게서 본 멍자국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이름들 옆에는 지역유지, 기업가, 그리고 법조인들의 직업과 연락처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대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그는 조용히 교무실 문을 닫고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며칠 전보다 더 무거웠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은 잃었던 빛을 되찾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와 함께 깨어난 오랜 싸움꾼의 예리한 빛이었다. 벽돌을 나르며 숨겨왔던 그의 본성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이 도시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어둠을 향해 조용히 첫걸음을 내디뎠다. 강대호는 교무실 문을 닫고 나오면서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학교 복대는 여전히 학생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쿵, 쿵, 쿵 하고 귀를 때리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의 북소리이자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야수의 포효였다. 그는 딸의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부모가 휘두른 권력이 얼마나 차갑고 잔인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학교를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느릿느릿하지 않았다. 그는 잊고 지냈던 과거의 감각을 되살리듯 곧장 인적 드문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는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10년도 더 된 구형 휴대폰을 꺼냈다. 전원이 꺼진 채로 깊은 잠에 빠져있던 그 휴대폰을 켜자 낡은 화면에 블랙 드래곤 길드라는 문구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단지 길드의 이름이 아니라 한때 그가 지배했던 세계의 이름이었다. 휴대폰이 켜지자마자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수십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모든 문자는 짧고 간결한 암호문이었다. 대호는 익숙한 손길로 암호를 해독했다. 그 메시지들은 그가 은둔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의 행방을 추적하고 그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부하들의 충성심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는 메시지들을 모두 무시하고 한 통의 메시지를 작성했다. 메시지는 단 2글자였다. 시작. 그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그 의미는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올 것이었다. 대호가 메시지를 보낸 순간 도시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그림자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10년 넘게 길드 마스터의 명령만을 기다리며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살아왔다. 한때 이 도시를 장악했던 비밀 조직. 그들의 존재는 이제 도시의 전설로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 전설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대호는 휴대폰을 다시 끄고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여전히 벽돌을 나르는 일용직 노동자 강대호의 모습이었다. 땀에 절은 작업복, 굳은 살이 박힌 손, 그리고 피곤해 절은 얼굴. 하지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삶의 무게에 짓눌린 나약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조용히 노려보는 맹수의 그것이었다. 그날 오후, 대호는 벽돌 대신 시청 인근의 한적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은 채 주변에 고급 양복을 입은 사람들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조용히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 남자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짐승의 그것이었다. 그는 대회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오랜만입니다. 길드 마스터님. 현태, 오랜만이군. 대호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내가 보낸 메시지를 받겠지. 내가 왜 너를 불렀는지도 알 테고. 현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기초적인 정보는 모두 파악했습니다. 따님을 괴롭힌 아이들의 신상은 물론 그 부모들의 직업과 사회적 위치, 그리고 그들의 약점까지. 현태는 태블릿 PC를 켜고 대회에 건넸다. 화면에는 은비를 괴롭힌 아이들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그들의 부모에 대한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명단에는 대기업 전무이사, 유명 변호사,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의 이름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이 도시에서 막강한 권력을 쥐고 흔드는 상류층이었다. 대호는 천천히 명단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윤지민이라는 이름에 멈췄다. 아이의 사진 옆에는 부윤성현, S건설 전무이사라고 적혀 있었다. 대호는 윤성현의 얼굴을 보며 입술을 비틀었다. S건설. 그는 그 이름이 익숙했다. 수십 년 전. 그가 길드 마스터로 활동하던 시절. S건설은 그의 길드와 여러 차례 마찰을 빚었던 건설 기업이었다. 그들은 불법적인 하도급과 비자금 조성으로 악명 높았지만 그 어떤 법망도 피해가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했다. 정보를 정리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특히 S건설의 비자금 문제와 윤성현이 관련된 모든 불법 행위를 찾아내. 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현태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길드 마스터님. 그런데 이 일은 나의 사적인 복수가 아니다. 내 딸을 괴롭힌 죄를 묻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법과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은 당연한 결과겠지. 대호는 말을 끊었다. 이제 가봐. 다음 지시는 내가 내릴 때까지 기다려. 현태가 사라진 후 대호는 혼자 남아 커피를 마셨다. 그는 잊고 지냈던 권력의 맛, 그리고 그 권력이 얼마나 차갑고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다시 떠올렸다. 그는 단순히 딸을 괴롭힌 아이들을 혼내주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의 부모,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거대한 권력의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싶었다. 그들이 약자에게 휘두르는 오만함과 폭력을 그들 스스로가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날 저녁, 대호는 은비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딸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어 보였다. 은비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힘과 평온함을 느꼈다. 아버지는 더 이상 힘든 삶에 지쳐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거대한 산처럼 든든해 보였다. 다음 날부터 대호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새벽 일찍 일어나 벽돌을 날랐다. 그러나 그의 벽돌은 이제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위장막이자 적들을 방심하게 만드는 도구였다. 그는 벽돌을 나르며 현태가 보내오는 보고서를 암호문으로 받았다. 보고서는 윤성현과 S건설의 비자금 조성 내역, 그리고 그들이 로비 자금으로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황을 담고 있었다. 그들의 범죄 행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광범위했다. 대호는 묵묵히 벽돌을 쌓아 올리며 생각했다. 벽돌 한 장, 한 장이 너희들을 올가맬 사슬이 될 것이다. 이제 막 첫 번째 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강대호는 벽돌을 나르는 틈틈이 현태가 보내오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읽어 내려갔다. 그의 손은 여전히 벽돌의 거친 질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이미 복잡한 거미줄 같은 관계망을 엮고 있었다.
현태의 보고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윤성현이라는 남자를 중심으로 얽히고 설킨 부패의 사슬을 보여주는 청사진이었다. S건설의 비자금, 로비 내역,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덮기 위해 동원된 법조계와 정치계의 연결고리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대호는 벽돌을 차곡차곡 쌓으며 생각했다. 이들은 권력을 돈으로 사고 그 돈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악행을 저지른다. 나약한 자들이 무너지는 것은 그들에게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내 딸은 예외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복수는 단순한 감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교한 계획과 치밀한 실행이 필요한 전략이었다. 대호는 가장 먼저 윤성현의 S건설에 대한 정보를 심층적으로 파고들었다. 현태의 보고서에 따르면 S건설은 최근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대규모 로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윤성현의 실적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에게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었다. 대호는 이 프로젝트가 그의 첫 번째 공격 지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현태에게 S건설의 프로젝트 입찰 서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캐낼 것을 명령했다. 특히 경쟁사인 건우건설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건우건설의 사장이 한때 블랙 드래곤 길드의 부회장이었던 오진혁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오진혁은 대호가 길드 마스터 자리를 내려놓고 사라진 이후 자신의 길을 걷기 위해 건설업에 뛰어들었고 단기간에 건우건설을 유망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며칠 후 현태는 대호에게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오진혁의 개인 연락처가 담겨 있었다. 대호는 잠시 망설였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그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다. 길드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평범한 삶을 살고자 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딸을 위해 그 모든 금기를 깨야 했다.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인적이 드문 전화 부스 안으로 들어갔다. 전화기 수화기를 들고 오진혁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진혁입니다. 나다, 강대호.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오진혁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길드 마스터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쓸데없는 소리는 나중에 하자. 지금 바로 S건설의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모두 내게 보내라. 그리고 네가 가진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 S건설의 입찰 방해 공작을 시작해. 다만 내 회사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고. 오진혁은 망설이지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굳건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 딸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윤성현의 딸에게서 수화기 너머에서 오진혁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 개자식들이 감히 길드 마스터님의 따님을, 당장 그 아이들을, 아니. 대호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내 손으로 해결할 것이다. 너는 네 역할을 해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전화를 끊은 대호는 전화 부스를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딸이 당한 고통을 단순히 되갚아주는 것을 넘어 그 고통을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인 윤성현의 오만함을 뿌리째 뽑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벽돌을 나르며 쌓아 올렸던 인내심과 침묵이 이제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의 지시가 떨어진 직후 오진혁의 건우건설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S건설의 입찰 서류에서 미세한 법적 하자를 찾아냈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 관계자들에게 익명의 투서를 보냈다. 투서는 S건설이 로비를 통해 입찰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동시에 오진혁은 자신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S건설이 비자금을 통해 여러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S건설의 주가는 폭락했고 정부 관계자들은 S건설과의 관계를 끊으려 발버둥 쳤다. 윤성현은 혼란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오랜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는 것을 보며 경악했다. 그는 누가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S건설의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를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대호는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여전히 벽돌을 나르는 일용직 노동자였다. 그러나 그는 이제 단순히 벽돌을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는 지휘관이었다. 그는 낮에는 땀을 흘리며 벽돌을 쌓아 올렸고 밤에는 차갑게 식은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적의 움직임을 분석하며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그가 숨겨온 길드 마스터니로어로서의 능력은 벽돌을 나르는 육체적 노동과는 차원이 다른 고도로 훈련된 전략적 사고와 통찰력을 필요로 했다. 며칠 후 그는 은비의 담임 김민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저번에 제 딸 문제로 찾아갔던 강대호입니다. 이번 주말에 선생님께 식사라도 대접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십니까? 김민철은 처음에는 대호의 전화를 무시하려 했지만 이내에 대호가 정중하고 단호한 어조로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다. 김민철은 마지못해 주말에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대호는 그 카페가 윤성현의 아내가 운영하는 커피 프랜차이즈의 지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대호는 여전히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다. 김민철은 한심하다는 듯 그를 훑어보았다.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여기까지 부르셨습니까? 전 바쁜 사람입니다. 대호는 미소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선생님, S건설의 윤성현 전무이사를 아십니까? 따님을 괴롭힌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김민철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분이 저에게 학교 발전 기금을 기부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님 문제에 대해 좀 조심했던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대호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선생님, 윤성현은 이제 끝났습니다. S건설은 비자금 문제로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는 선생님께 약속했던 모든 것을 지킬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는 선생님의 이름까지도 팔아넘길 겁니다. 김민철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대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선택은 선생님의 몫입니다. 누구의 편에 설지는 선생님께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대호가 카페를 나선 후 김민철은 공포에 질린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S건설의 추락 소문과 대호의 차가운 눈빛이 교차하며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그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위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김민철은 카페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밖은 환한 오후였지만 그의 눈앞은 캄캄했다. 그는 대호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말투와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확신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처럼 다가왔다. S건설의 윤성현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그 소문의 진원지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그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 김민철은 자신이 이제껏 쌓아온 작은 권력의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윤성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윤성현은 지금 바쁘니 나중에 전화하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다. 윤성현의 냉담한 태도는 김민철의 공포를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그는 더 이상 윤성현을 믿을 수 없었다. 그 순간 그는 대호가 던진 선택은 선생님의 몫입니다. 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윤성현이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한편 강대호는 카페를 나와 다시 벽돌을 나르는 곳으로 돌아왔다. 그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그는 오진혁으로부터 받은 보고서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윤성현의 S건설은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입찰에서 결정적인 위기를 맞고 있었다. 건우건설의 교묘한 방해 공작과 익명의 투서로 인해 S건설은 정부 관계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윤성현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로비스트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대호는 그 로비스트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그 로비스트는 과거 블랙드래곤 길드의 그림자라 불리던 인물, 박성철이었다. 박성철은 정보 수집과 로비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길드의 재정을 관리하는 핵심 인물이었고, 대호의 은퇴 후에도 조용히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윤성현은 우연히 박성철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에게 S건설의 위기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했다. 대호는 박성철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는 박성철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알고 있었다. 박성철은 윤성현의 돈을 받을 것이고, 윤성현을 돕는 척하면서 대호에게 모든 정보를 넘길 것이다. 그것은 과거 길드의 규칙이자 그들이 대호에게 보였던 변치 않는 충성심의 증거였다. 대호는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날 밤, 대호는 벽돌을 나르는 일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왔다. 은비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대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학교는 어땠니? 은비는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았어요. 아빠, 그 아이들이 오늘 저에게 말도 걸지 않았어요.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대호는 미소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음을 알았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은비에게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는 안도감을 주는 동시에 그들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공포를 안겨줄 생각이었다. 다음 날, 대호는 S건설의 본사 앞에서 벽돌을 나르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땀을 흘리며 일했다. S건설 직원들은 그의 낡은 작업복을 보며 멸시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대호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눈은 건물의 출입구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윤성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윤성현이 고급 세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표정은 초조함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대호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대호는 묵묵히 벽돌을 나르며 생각했다. 곧 너의 오만함이 너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점심시간이 되자 대호는 휴대폰으로 박성철에게서 온 암호화된 메시지를 확인했다. 메시지에는 S건설의 윤성현, 로비스트에게 로비 자금을 건네기 위해 내일 오후 3시 호텔 라운지에서 접선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성철은 자신이 로비스트로 위장하여 윤성현을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을 대호에게 알린 것이다. 대호는 박성철의 치밀함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현태에게 즉시 지시를 내렸다. 내일 오후 2시 50분, S건설 윤성현이 박성철을 만나기로 한 호텔 라운지, 주변에 있는 모든 매체를 이용해 윤성현의 비자금 조성 관련 문서를 유포해라. 현태는 알겠습니다. 길드 마스터님이라고 답했다. 대호의 계획은 단순하지만 파괴적이었다. 그는 윤성현이 로비스트에게 돈을 건네는 바로 그 순간 그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공개할 생각이었다. S건설의 비리가 공개되면 윤성현은 돈을 건넨 로비스트와 함께 현장에서 체포될 것이고 이는 그의 범죄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다음 날, 대호는 평소보다 일찍 현장으로 나갔다. 그의 심장은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오늘 하루 벽돌을 나르는 일을 통해 그의 모든 복수 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S건설 본사 앞에서 벽돌을 나르는 그의 모습은 그 어떤 영웅보다도 고귀하고 당당해 보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딸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나약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다시 깨어난 이 도시의 진정한 수호자였다. 그날 오후 3시, 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라운지는 한가로웠다. S건설의 전무이사 윤성현은 초조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S건설의 본사 건물이 멀리서도 웅장하게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그는 그 건물이 이제 모래성처럼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이 괴롭혔던 강대호라는 남자가 이 건물 앞에서 벽돌을 나르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권력과 돈을 지키는 것에만 있었다. 잠시 후 박성철이 라운지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날카로웠다. 박성철은 윤성현의 맞은편에 앉았고 그들의 만남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윤성현은 박성철에게 S건설이 처한 위기와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박성철은 묵묵히 들으며 가끔씩 고개를 끄덕였다. 박성철 씨, S건설의 위기를 해결해 주십시오. 성공하면 이 돈은 물론 추가로 원하는 만큼의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윤성현은 검은색 서류 가방을 열어 현금이 가득 찬 것을 보여주었다. 박성철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윤 전무님,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능력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의뢰인을 고릅니다. 윤성현은 당황했다. 도대체 뭘 원하십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라운지의 모든 TV 화면에서 속보가 터져 나왔다. 속보의 제목은 S건설,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뇌물 제공 혐의 포착이었다. 화면에는 S건설의 비자금 내역서와 윤성현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이 담긴 문서들이 빼곡하게 공개되었다. 보도 자료의 출처는 정의로운 시민들의 모임이었다. 라운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TV를 바라보았다. 윤성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에 쥐고 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현금이 쏟아져 나오며 그의 추악한 욕망이 세상에 그대로 드러났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윤성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때 경찰들이 라운지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정확히 윤성현을 향해 다가왔다. 박성철은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며 경찰들에게 말했다. 여기 있습니다. 현행범입니다. S건설의 윤성현 전무이사가 저에게 로비를 시도했습니다. 윤성현은 박성철을 노려보았다. 이 배신자 네가 꾸민 짓이냐? 박성철은 차갑게 웃었다. 배신이라니요. 윤 전무님, 저는 처음부터 제 의뢰인에게 충실했습니다. 다만 그 의뢰인이 윤 전무님이 아닐 뿐이죠. 윤성현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경찰에게 양팔이 붙잡혀 라운지를 나섰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그의 이름이 불리는 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딸이 괴롭혔던 그 가난한 남자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남자가 휘두른 보이지 않는 칼날에 심장을 찔렸다. 한편 강대호는 벽돌을 나르던 자리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S건설 본사 건물 앞에서 울리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잡혀가는 윤성현의 모습. 그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희열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마지막 벽돌 한 장을 쌓았다. 그날 저녁, 대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는 윤성현의 딸 윤지민이 은비를 괴롭히는 아이들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학교 정문 앞에서 은비를 기다렸다. 잠시 후 은비가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나왔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밝게 웃고 있었다. 은비는 대호를 발견하고는 활짝 웃으며 달려왔다. 아빠, 은비는 대호의 손을 잡고 학교 정문을 나섰다. 그때 한 무리의 아이들이 은비를 보며 소공어렸다. 쟤 윤지민이랑 친했는데 윤지민 아빠가 감옥에 갔대. 은비는 그 말을 들었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대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대호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다. 괜찮아, 은비야. 이제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할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대호는 은비에게 자신이 어떻게 윤성현을 무너뜨렸는지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딸에게 힘이 아니라 정의를 가르쳐주고 싶었다. 그는 윤성현을 무너뜨린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딸을 향한 사랑과 그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은비는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대호는 딸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딸의 얼굴에서 더 이상 두려움의 그림자를 찾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하지만 그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윤성현을 무너뜨린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은 김민철을 시작으로 은비를 괴롭혔던 모든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그들이 휘두른 권력의 칼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줄 생각이었다. 이것은 한 남자의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를 위한 싸움이자 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고독한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건설의 윤성현 전무이사가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윤 전무가 수년 동안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대서특필했다. 그의 몰락은 단순히 한 기업가의 추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이는 추악한 게임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사람들은 윤성현의 몰락을 보며 정의가 살아있다고 믿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은 알지 못했다. 강대호는 벽돌을 나르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S건설 사건에 대해 떠들었지만 그 누구도 그가 이 사건의 배후에 있다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에게는 여전히 벽돌을 나르는 육체 노동자의 냄새가 났고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윤성현의 몰락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이제 은비를 괴롭힌 다른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현태의 보고서에 따르면 은비를 괴롭힌 주동자 중 한 명인 박서준의 아버지 박정식은 유명 로펌의 대표 변호사였다. 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인물이었다. 그는 윤성현 사건을 접하고 오히려 경영은 잘 모르지만 법률적인 문제에서는 내가 최고라며 거들먹거렸다. 또 다른 주동자인 김혜나의 아버지 김상우는 지역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막강한 정치적 인맥을 자랑했다. 그는 윤성현과 친분이 깊었지만 사건이 터지자마자 윤성현을 손절하는 비열한 모습을 보였다. 대호는 이들의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현태에게 박정식 변호사의 로펌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그가 과거에 맡았던 사건들 중 의뢰인의 범죄를 교묘하게 덮었던 사례들을 찾아내라고 명령했다. 동시에 김상훈 보좌관의 재산 형성 과정과 정치 자금 사용 내역을 샅샅이 뒤지게 했다. 대호는 그들이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으며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증명하고 싶었다. 며칠 후, 현태는 대회에게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박정식 변호사가 과거에 저질렀던 사건 은폐와 증거 조작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김상훈 보좌관이 비공식적으로 정치 자금을 유용하고 이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증거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대호는 그 증거들을 보고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들은 법과 권력을 자신들의 방패로 사용했지만 그 방패는 이제 그들을 향한 창이 될 것이었다. 대호는 박정식 변호사를 직접 찾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현태를 통해 익명의 제보자로 위장하여 박정식의 경쟁 로펌에 그 증거들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박정식의 경쟁 로펌은 즉시 그 증거들을 언론에 흘렸고 박정식은 자신의 로펌이 위기에 처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직업적 평판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대호가 던진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 박정식은 법정에서 수많은 범죄자를 변호하며 승리했지만 이번에는 자신을 변호할 수 없었다. 그의 명성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가 믿었던 법률계 동료들도 그를 외면했다. 김상훈 보좌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대호는
김상훈의 불법적인 정치 자금 유용에 대한 증거를 그의 경쟁 정치인에게 보냈다. 경쟁 정치인은 김상훈을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김상훈은 보좌관 자리에서 해고당했다. 그는 권력을 잃었고, 그가 평생 쌓아온 인맥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대호는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여전히 벽돌을 나르는 삶을 살았고, 딸 은비를 사랑으로 보살폈다. 은비는 학교에서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 윤지민, 박서준, 김혜나 모두 은비를 피했고, 그들의 부모가 겪는 불행 때문에 학교에서 왕따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휘둘렀던 오만함과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지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대호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은비를 괴롭혔던 담임교사 김민철에게 시선을 돌렸다. 김민철은 윤성현의 몰락을 보고 대회에 연락하여 무릎을 꿇고 사죄하려 했지만 대호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호는 김민철의 비겁함과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김민철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김민철의 숨겨진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대호는 현태에게 김민철이 과거에 저질렀던 교내의 성적 조작과 학부모로부터 뇌물을 받은 증거들을 모두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현태는 며칠 만에 모든 증거를 확보했고 그 증거들은 교육청 감사실에 익명으로 전달되었다. 김민철은 감사실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의 모든 비리는 세상에 드러났다. 그는 교사직을 박탈당했고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대호는 이 모든 것을 보며 자신의 복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오르지 않았다. 그는 단지 사랑하는 딸을 위해 정의를 바로 세웠을 뿐이었다. 그는 딸에게 말없이 이 모든 과정을 보여주었고 은비는 아버지를 보며 힘과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왜 벽돌을 나르는지 그리고 그 벽돌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깨닫게 되었다. 강대호의 복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 그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겼다. 그는 낮에는 벽돌을 나르는 묵묵한 노동자였고 밤에는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는 그림자 길드 마스터였다. 윤성현의 몰락 이후 박정식 변호사와 김상훈 보좌관 그리고 김민철 교사까지 모두 몰락했다는 소식은 명문 사립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이 모든 불행이 은비를 괴롭힌 아이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은비를 괴롭히던 아이들의 부모 중 한 명이자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던 흑막인 이하윤이었다. 이하윤은 유명 대기업인 H그룹의 전무이사이자 도시 전역에 걸쳐 막강한 부동산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거물이었다. 그의 딸 이가은은 은비를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주동자였고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가은의 오만함에서 시작되었다. 이하윤은 다른 학부모들과 달리 침착하게 상황을 주시했다. 그는 윤성현의 몰락이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S건설의 비리가 공개되는 방식, 그리고 박정식 변호사와 김상훈 보좌관의 몰락이 너무나도 치밀하고 전략적이라는 것에 주목했다. 특히 이 모든 불행이 은비라는 한 아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배후 세력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하윤의 정보망은 대호가 10년 전 길드 마스터로서 활동했던 시절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현대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해커들을 고용했고 이들은 현태와 박성철이 사용했던 암호화된 메시지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끈질긴 추적 끝에 암호문이 블랙 드래곤 길드라는 이름의 조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하윤은 길드의 전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이라는 것에 경악했다. 그리고 그는 길드 마스터의 이름이 강대호라는 것을 알아냈다.
이하윤은 즉시 강대호라는 이름을 추적했다. 그러나 그가 찾아낸 강대호는 그저 벽돌을 나르는 일용직 노동자일 뿐이었다. 그는 H그룹의 전무이사로서 자신의 정보망이 오작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찝찝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강대호의 존재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경호팀을 동원하여 강대호를 미행하게 했다. 강대호는 자신을 미행하는 그림자를 감지했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상을 이어갔다. 그는 벽돌을 나르고 딸과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그는 이하윤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가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이하윤이 자신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피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며칠 후 이하윤은 강대호가 사는 낡은 집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대호는 퇴근길에 그를 발견하고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이하윤은 대호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넸다. 명함에는 H그룹 전무이사 이하윤이라고 적혀 있었다. 강대호 씨 맞으시죠? 제 딸이 강대호 씨의 따님과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 딸이 따님을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하윤은 형식적인 사과를 건넸지만 그의 눈빛은 사과가 아닌 탐색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호는 이하윤의 명함을 받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이하윤을 응시했다. 당신은 사과하러 온 게 아니군요. 당신은 이 모든 일의 배우를 찾으러 온 거군요. 이하윤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정말 당신은 윤성현이나 박정식보다 훨씬 더 치밀하군요. 당신은 이미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신이 나를 추적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가 그저 벽돌을 나르는 사람이라고 믿고 싶겠죠. 대호의 말은 이하윤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과 같았다. 이하윤은 더 이상 자신의 가면을 유지할 수 없었다. 당신이 정말 그 전설의 길드 마스터란 말입니까, 강대호? 전설은 살아있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제 딸에게 한 짓, 그리고 당신의 딸이 제 딸에게 한 짓, 그 모든 것을 당신은 이제부터 갚아야 할 겁니다. 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위협적인 말보다도 강렬했다. 이하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존재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대회에서 윤성현에게서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압도적인 힘을 느꼈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으로 살 수 없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와 힘이었다. 이하윤은 대회에서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그는 이제 자신이 대호의 다음 목표가 될 것임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재산을 동원하여 대호에게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대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대호는 이하윤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고 그의 다음 계획은 이하윤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었다. 이하윤은 강대호와의 만남 이후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딸이 괴롭혔던 아이의 아버지가 전설 속의 인물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모든 경호팀과 사설 정보원들을 동원하여 강대호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강대호의 과거 행적, 길드 마스터로서의 권력, 그리고 그가 10년 넘게 숨겨온 모든 비밀을 파악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가 파고들수록 강대호의 그림자는 더욱 깊고 거대해졌다. 그들은 강대호가 벽돌을 나르는 일용직 노동자로 위장한 채 도시의 모든 것을 손바닥 안에 넣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하윤은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윤성현처럼 비참하게 몰락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하여 대호와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대호의 유일한 약점인 딸 은비였다. 그는 학교에 압력을 넣어 은비를 퇴학시키려 했고 은비의 학교 생활 기록에 부정적인 기록을 남기려 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실패했다. 이하윤의 지시를 받은 학교 관계자들이 움직이려 할 때마다
누군가 먼저 나서서 그들을 막았다. 그것은 바로 오진혁의 건우건설이 운영하는 학교 재단이었고, 김민철 교사의 후임으로 부임한 새로운 교사 역시 오진혁이 미리 심어둔 사람이었다. 이하윤은 자신의 모든 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했다. 이하윤은 대호에게 직접적으로 보복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경호팀을 동원하여 대호를 미행하고 위협했다. 그들은 대호가 벽돌을 나르는 곳에 나타나 그의 주변을 맴돌며 그에게 겁을 주려 했다. 그러나 대호는 그들의 존재를 개의치 않았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고 그들의 위협적인 눈빛을 무시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건드리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건드리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노출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대호가 원하는 바였다. 이하윤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과 권력을 동원했지만 강대호라는 벽에 부딪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분노와 절망 속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대호가 단순히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하윤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H그룹의 전무이사라는 직위를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강대호의 블랙 드래곤 길드가 도시의 건설 프로젝트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그의 목표는 강대호를 언론과 검찰의 표적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언론은 익명의 제보를 통해 블랙 드래곤 길드의 존재와 강대호라는 인물의 이름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고 대호는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대호는 이 모든 것이 이하윤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언론과 검찰의 표적이 되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것이 이하윤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대호는 현태에게 지시를 내렸다. 검찰과 언론에 이하윤과 H그룹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제보해라. 이하윤이 S건설을 무너뜨린 배후 세력이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도 함께. 현태는 길드 마스터님. 하지만 그렇게 되면 길드 마스터님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대호는 미소 지었다. 나는 이미 벽돌을 나르는 삶에 만족한다. 나는 이 세상의 길드 마스터로 남는 것보다 은비의 아버지로 남고 싶다. 이하윤은 자신의 오만함으로 나를 끌어들였다. 이제 그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대호의 지시에 따라 현태는 이하윤과 H그룹의 모든 비리를 검찰과 언론에 제보했다. 이하윤은 자신이 뿌린 씨앗이 자신을 향한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보며 경악했다. 그는 자신이 퍼뜨린 거짓 소문이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임을 깨달았다. H그룹은 이하윤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를 해고했다.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권력, 명예, 그리고 돈. 이하윤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강대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강대호의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강대호 내게 왜 이러는 겁니까? 내 딸은 그저 따님을. 대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와 이하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연민의 빛을 담고 있었다. 이하윤 씨, 당신은 당신의 딸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은 그녀에게 힘과 권력을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약자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당신이 잃은 것은 당신의 권력과 돈이지만 당신의 딸이 잃은 것은 영혼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갚을 시간이군요. 이하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딸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랑과 정의를 가르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갇혔다.
대호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의 복수는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하윤의 몰락은 도시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H그룹의 전무이사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되고 그가 퍼뜨린 거짓 소문이 오히려 그의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동안 감춰져 있던 상류층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다. 언론은 윤성현, 박정식, 김상훈의 몰락이 한 사건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보도했고 이 모든 불행이 강대호라는 이름의 인물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사람들은 블랙 드래곤 길드의 전설이 다시 깨어났다고 수군거렸지만 그 누구도 벽돌을 나르는 노동자가 바로 그 전설의 주인공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강대호는 이하윤이 체포되던 날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건설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으로 현태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다. 메시지에는 이하윤이 체포되었고 H그룹이 그와의 관계를 끊고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고 그의 목표는 이제 딸 은비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대호는 은비를 데리고 외식을 했다. 은비는 학교에서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미소가 피어났다. 은비는 아버지를 보며 말했다. 아빠, 요즘 학교가 너무 조용해요. 그 아이들이 저를 피해요. 그리고 이하윤 아저씨가 뉴스에 나왔어요. 아빠, 혹시 아빠가 이 모든 일을 하신 건가요? 대호는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이제 딸에게 모든 것을 말해 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벽돌을 나르는 삶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자신이 한때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폭력과 어둠으로 얼룩졌지만 딸을 만난 후 빛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길드 마스터로서의 힘을 사용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딸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은비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왜 낡은 작업복을 입고 힘든 일을 하는지, 그리고 왜 항상 침묵 속에 강인함을 숨기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영웅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녀는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을 느꼈다. 대호는 은비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은비야, 아빠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힘이 아니야. 힘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어. 하지만 정의와 사랑은 그렇지 않아. 아빠는 벽돌을 나르며 너에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 그리고 누군가가 너를 괴롭힐 때 아빠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 은비는 아버지를 꽉 끌어안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다. 다음 날, 대호는 은비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그는 교문 앞에서 딸을 보며 환하게 웃어주었다. 그때 은비를 괴롭히던 아이들이 보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다. 그들은 은비와 대호를 보며 고개를 숙였고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모가 겪었던 고통을 이제서야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때 학교 교장 선생님이 대호에게 다가왔다. 그는 정중하게 대호에게 고개를 숙였다. 강대호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따님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의 불찰입니다. 대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미 해결된 일입니다. 이제 제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교장 선생님은 대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존재감에 압도당했다. 그는 대호가 단순히 벽돌을 나르는 노동자가 아니라 이 도시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진 인물임을 직감했다. 그는 대호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돕겠습니다. 대호는 교장 선생님의 명함을 정중히 받았지만 그는
그 명함을 주머니에 넣지 않고 곧바로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의 복수는 완벽하게 끝났고 그는 다시 평범한 아버지의 삶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대호는 벽돌을 나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새벽부터 해 질 역까지 땀을 흘렸다. 그러나 그의 벽돌은 이제 복수의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딸 은비의 미래를 위한 초석이었다. 그는 딸의 졸업식 날, 낡은 작업복을 입고 가장 앞자리에 앉아 딸의 졸업을 축하해 주었다. 은비는 졸업식 연설에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벽돌을 나르는 삶을 통해 자신에게 가르쳐준 진정한 힘과 정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연설은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가슴을 울렸다. 대호는 연단에 서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딸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했던 딸이 얼마나 훌륭하게 성장했는지를 보며 행복을 느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었다. 그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여전히 벽돌을 나르는 남자. 그리고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한 아버지였다. 이하윤의 몰락은 도시 전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범죄 행각은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고 H그룹은 큰 타격을 입었다. 윤성현, 박정식, 김상훈, 그리고 이하윤까지. 한때 이 도시의 권력을 쥐고 흔들던 건물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함께 묘한 쾌감을 선사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벽돌을 나르는 평범한 노동자가 있다는 사실은 상상하지 못했다. 강대호는 모든 복수를 마무리한 후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의 낡은 작업복은 여전히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평온하고 깊어졌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오직 딸 은비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딸을 괴롭혔던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고 이제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딸에게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대호는 은비의 손을 잡고 강변을 걸었다. 은비는 아버지를 보며 말했다. 아빠,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대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은비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할 거야.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은비는 아버지를 꽉 끌어안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품에서 안도감과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대호는 은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이 한때 백사자라 불리며 이 도시의 어둠을 지배했던 블랙 드래곤 길드의 길드 마스터였다는 사실. 그리고 딸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평범한 삶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폭력과 어둠으로 얼룩졌지만 딸을 만난 후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말했다. 은비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왜 낡은 작업복을 입고 힘든 일을 하는지, 그리고 왜 항상 침묵 속에 강인함을 숨기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영웅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녀는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깨달았다. 며칠 후 은비는 학교로 돌아갔다. 그녀를 괴롭히던 아이들은 모두 학교를 떠났거나 다른 아이들의 왕따가 되어 침묵 속에 살고 있었다. 은비는 그들을 보며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하지도 증오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공부에 매진했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진정한 힘과 정의를 마음속에 간직했다. 대호는 여전히 새벽부터 해질 뜰까지 벽돌을 날랐다. 그러나 그의 벽돌은 이제 복수의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딸 은비의 미래를 위한 초석이었다. 그는 딸의 졸업식 날, 낡은 작업복을 입고 가장 앞자리에 앉아 딸의 졸업을 축하해 주었다. 은비는 졸업식 연설에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벽돌을 나르는 삶을 통해 자신에게 가르쳐준 진정한 힘과 정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연설은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가슴을 울렸다. 대호는 연단에 서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딸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했던 딸이 얼마나 훌륭하게 성장했는지를 보며 행복을 느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었다. 그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여전히 벽돌을 나르는 남자. 그리고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한 아버지였다. 에필로그? 수년 후, 은비는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 덕분에 명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촉망받는 의사가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닮아 정의롭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돈을 위해 환자를 치료하는 대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았다. 대호는 이제 낡은 벽돌 대신 따뜻한 병원에서 딸의 진료를 보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그는 여전히 벽돌을 나르던 시절을 기억했지만 이제 그의 손에는 굳은 살 대신 딸의 따뜻한 손이 쥐어져 있었다. 그의 삶은 그 어떤 권력보다도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다.